네, 그러면 3교시로 진행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이제 주택의 분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교시는 조금 빨리 진행돼서 일찍 끝나실 거예요. 자, 주택의 분류. 우리가 상업용 건물은 안 따지고요. 이제 주택의 분류가 시험에 간혹가다 나오는데, 건축 법령상 주택에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단독주택은 어떻게? 그야말로 우리 그림 같은 집 짓고 사는 데가 단독주택이죠. 마당이 있고 자기 가구 올려서 사고 있는 거죠. 단독으로. 그 외에 다중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학교 대학교 앞에 보면 학생들 많이 이렇게 거주하는 그러한 주택을 다중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다중주택의 특징은 뭐냐면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갖추지를 않아야 됩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가 뭔데? 취사시설이에요. 취사시설이 없어야 돼. 취사시설이 있으면 그거는 다중주택에 걸립니다. 대학교 앞에 학생들 많이 해놓고 일종의 이제 자취방 비슷한 건데 그렇게 생긴 거죠, 여기. 근데 이 안에 가면 취사시설이 없어야 돼요. 건축 허가 받을 때. 근데 나중에 만약에 취사시설이 있다 그러면 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행정지도 하겠죠. 원상복구 하라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면서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3계층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한 주택을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3계층이라는 거는 3층하고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이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층수를 3계층. 네. 이건 3층이라는 거, 여기가 3층,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1, 2, 3. 그러면 밑에 이런 건물이어도 이 아래에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어요. 기둥만 이렇게 놓고. 그러면 4층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데는 3계층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건물의 높이는 4층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거주하는 층계수를 얘기하는 거다. 3계층.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라는 거는 이 건물의 건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층수 다 합친 거예요. 합친 거. 그거를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다 합쳤는데 1, 2, 3계층 다 합쳤는데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네. 660제곱미터 하면 3.3으로 나누면 200평 정도 되는 거죠. 평수로 치면. 네. 200평 합쳐가지고 200평 초과하면 다중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중주택이 아니면 다가구일 수 있는 거잖아요. 따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세대수는 19세대 이하여야 되고 바닥 면적은 또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니까 이것도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 합쳤는데 또 200평 넘어간다? 그러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3계층 이하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조금 평수가 작은 것 합쳐서 3계층, 그 다음에 660제곱미터 이하가 기본입니다. 공간은 서울시장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공간 있겠죠? 시험에는 무시해도 상관없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4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다다공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딴따다공 이렇게 외워주세요. 딴따다공은 뭐다?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으로 나눠지는데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계층 이하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대표적인 게 아파트죠. 아파트는 다른 거 없어요. 면적 따르지 않아. 5계층 이하면, 사람이 거주하는 데가 5개 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입니다. 무조건 아파트다. 면적과 상관없이. 근데 연립주택 들어보셨죠? 연립주택은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 조금 넓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4계층 이하여야 돼. 왜? 5계층 되는 순간 아파트니까 4계층 되어야 됩니다. 4계층 이하여야만 됩니다. 연립주택은. 다세대 주택은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계층 이하이고, 그래서 초과냐 이하냐에 따라서 660 초과냐 660 이하냐에 따라서 연립과 다세대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그러면 다가구주택하고 차이는 뭐죠? 3계층, 그렇죠. 3계층 이하냐, 4계층 이하냐 차이인데, 그 중에서도, 개별 등기, 구분 등기라고 하죠.
세대별로 구분등기 해가지고 각각 호시별로 주인이 따로 소유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등기가 따로따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예, 다세대 주택. 기숙사도 있습니다. 기숙사는 학생이나 종업원, 이건 이제 제 공장이 있는 그런 대단히 공장 시설이 있는 데는 종업원용 기숙사가 있죠. 공동취사 시설 이용 세대수가 50% 이상 있어야지 전제가 기숙사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아연, 다세기는 뭐다? 공동주택이다. 그렇게 외워주십시오. 아연, 다세기. 왜 다세라고 읽었을까요? 꼭 다가구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연, 다세기. 공동주택입니다. 자, 주택법령상, 우리 조금 전에는 건축법령상 분류였는데, 주택법령상에서도 주택을 나누기를 또 준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아이고. 준주택, 주택에 준한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노인복지, 주택, 실버주택 얘기하는 거죠. 다중생활시설 대표적인 게 뭐죠? 주위에 많이 보이는 게 고시원, 고시텔 뭐 하는 것들이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여기는 예전에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불나가지고 수십 명 막 사고 나고 항상 그랬죠. 그래서 엄격하죠. 네. 준주택, 기다오노. 아이고, 잘 안 써지나? 이렇게 외워주시고, 준주택. 그 다음, 예,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택법령상 또 별도의 주택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분류가 되고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전철역 주변에 오피스텔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면서 오피스텔보다는 규모가 좀 작아. 예. 근데 소형 원룸, 투룸으로 이루어진 주로 이제 신혼부부 내지는 혼자 사는 싱글족들을 위한 그런 거죠. 교통 편한 쪽에. 300세대 미만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국민주택이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평수죠. 원룸형 단지형 연립주택도 있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도 있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은 분양가 상한제가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그 건물이 어디에 위치한들 이게 삼성동에 있든 청담동에 있든 강남에 어디에 있든 따지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는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형 평수이기 때문에 비싸지가 않아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제외가 돼요.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에 적용되고 있나요? 우리나라? 지금 강남 3구, 용산구 이런 데는 다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 강남 3구가 어디야? 강남구, 서초구, 그다음 송파구, 그죠? 그 다음에 용산구 무조건 적용이 되죠. 여기 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LH공사가 특별히 공공용지 만들어가지고 신도시 개발해서 공급하는 토지. 이런 것들은 다 이 안에서 뭔가 분양을 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요. 비싸게 공급 못한다. 네. 투기가 성행할까봐. 근데 오히려 요즘 이제 부작용이 생겨났죠. 이게 어디 보니까는 강남 3구에 새로 아파트 신규 분양 받으면 로또 분양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뭐 로또 분양 때문에 서초구 무슨 아파트 할 때 뭐 난리였었죠. 시세 차익이 분양만 받으면 20억 바로 차익이 나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싸게 분양하라고 하니까 실제 시세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이 안에서도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분양할 때 예외가 된다. 아파트랑 틀리다. 네. 자,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토지가 갖는 특성. 토지가 갖는 가장 큰 특성은 자연적 특성도 있고 인문학적 특성이 있는데 자연적 특성이 더 중요합니다. 자, 자연적 특성 첫 번째 부동성입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을 나누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부동성,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그 옆에 단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느껴야 돼. 이거 외울 건 아니고요. 지역화 돼버린다.
서울 지역에 있는 토지, 제주도에 있는 토지, 강원도에 있는 토지 다 다르다는 거죠. 옮겨오면 되는데 옮겨올 수가 없으니까 지역화가 된다. 그래서 평당 가격이 많이 천차만별 되는 이유가 부동성 때문에 그런 거죠. 국지화, 지역별로 고착화된다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조세 수입의 근거. 광진구에 있기 때문에 광진구청장이 재산세 청구하겠죠.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겠죠. 지자체의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 임장활동. 임장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 임장쿠르라는 또 들어보셨어요? 임장쿠르가 뭐예요? 요즘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는 사람들 한 뭐 열댓 명 이렇게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와가지고 현장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아파트는 어쩌고 저쩌고 토지는 어쩌고 분석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강의해 주는 사람이 있으시겠죠. 그룹 리더를 만들어 가지고 방문하는 거. 그걸 임장 활동.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면서 거래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상품처럼 이렇게 진열대에 올려놓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부동산은 현장 방문해야 된다. 그다음 외부 효과. 우리 동네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온대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폭락하겠죠. 근데 우리 아파트 인근에 생태공원 좋은 게 생긴대. 그러면 오히려 올라간단 말이죠. 나는 거기에다가 돈을 지불한 게 있어요, 없어요? 경제적으로 보상이나 손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이익에 대한 대가 지불 없이도 내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건 왜?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죠.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거를. 외부 효과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할 때 지역 분석을 먼저 합니다. 광진구 내에 있는 5층짜리 상업용 건물이래요. 학원용 건물이래요.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광진구 지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 그 건물은 광진구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다 부동성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을 엮어놓고 섞어놓은 다음에 다음 중 이 가장 어울리는 적합한 부동산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시험은 이렇게 나오니까 이 단어가 부동성과 연결된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 외울 건 아니죠. 외울 수도 없어요. 좀 많아가지고. 다음 부증성. 부증성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토지가 늘어날 수 없다. 집가고 그렇다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집가는 계속 올라가지 떨어지는 일이 없다. 조선시대 해방 이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계속 집가가 올라가고 있죠.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은 떼부자죠 지금. 물리적 공급은 물리적으로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안 되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전쟁에서 뺏어오지 않는 한. 그죠? 물리적 공급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경제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때 공급 곡선의 형태는 수직이고 완전 비탄력적이다라는 거. 이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 희소성. 적다. 부족하다. 그게 희소성이죠. 그 다음에 부족하니까 그 땅을 어떻게 써야 돼요? 최유효하게 이용해야 된다. 아주 확실하게 잘 써야죠. 그 다음 수요자가 서로 경쟁하게 되고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게 부증성 특성과 연결된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영속성. 영속성이라는 건 토지는 없어지나요? 소모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격이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물리적 감가 논리가 비적용된다. 우리가 건물이나 어떤 뭐 기계라든지 뭐 이런 거 자동차라든지 갖고 있으면 어때요? 연식에 따라서 계속 감가가 되잖아요. 그러나 토지는 그러한 감가가 적용되지 않고 토지는 갖고 있으면 임대소득 발생할 수도 있나요? 빌려서 그 다음에 처분할 때 또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이 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도 영속성에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고 임대차 그러니까 내가 그 토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임대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내가 필요하면 내가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직접 하는 법은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감정평가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남한테 빌려주고 사용이익 임대료 받으려면 관리 잘해줘야죠. 관리의 중요성. 그 다음 소모를 전제로 해서 없어졌으니 다시 생산해낸다라는 이론이라는 것은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네. 그 다음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다 다르다라는 뜻이죠. 네. 광진구에 있는 토지나 청담동에 있는 토지나 그 다음 제주도에 있는 토지나 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니까 거기가 택지고 또 주거지라 할지라도 가격도 다 다르겠죠. 표준지, 어떤 걸 표준지로 선정할 것이냐 어려움이 있다. 아까 우리가 공시지가를 할 때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를 선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서울시의 표준지가 어떤 거 선정할 때 국토부 장관이 애로사항이 있겠죠. 다음 일물일가 법칙 적용이 배제가 된다. 일물일가 법칙이라는 하나의 상품은 하나의 가격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일물일가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삼성 휴대폰이다 그러면 삼성 휴대폰 모델은 서울 가나 제주도 가나 어디 가나 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삼성 레미안 아파트 32평은 청담동에 있는 거와 어디 다른 데 있는 동네에 있는 여기 광진구에 있는 거하고 제주도에 있는 거하고 다 가격 천차만별이죠. 일률적으로 가격을 일가를 적용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공매도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빌려와가지고 팔고 그 다음에 싸게 떨어지면 되사가지고 주식 빌려온 데 갚아. 그게 공매도라는 거죠. 근데 공매도가 우리 아파트에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 빌려올 데가 없다. 비슷한 놈을. 다 다르니까. 표준화가 어렵다. 조직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인터넷에서 가격 비교할 때 뭐 요즘은 많이 그나마 빅데이터 써가지고 많이 하긴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하기에는 좀 많이 떨어지죠. 거래소의 비공개성, 개별 분석. 아까 지역 분석과 대비하게 이거는 각각의 건물별로 따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게 개별 분석의 근거. 다 개별성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다음에 자연적 특성의 마지막입니다. 인접성.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A라는 토지, B라는 토지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 보니까 아까 이게 외부 효과 같이 연결되는데 이 땅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쓴대요. 그러면 A 아파트 단지 가격은 폭락할 거고 B가 생태공원으로 바뀐대요. 그러면 어떤 A 아파트 단지 가격은 올라갈 거고 그게 외부 효과죠. 인접성 붙어 있기 때문에 지역 분석의 근거가 또 되고 용도의 인접지간 서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쇼핑몰 져야 된대요. 근데 인허가가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그 바로 비슷한 옆에 가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대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건 인접성. 그러면 지금 처음에 뭐였습니까? 처음에 자연적 특성이 가장 1순위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그 다음에 개별성, 인접성 합쳐서 뭐가 돼요? 부부연계인. 부부연계인은 자연적 특성입니다. 부부가 뭐라고요? 연계. 부부연계인 하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얘기한다. 네.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인문학적 특성이에요. 인문학적 특성은 매년 나오지는 않은데 요번에 35회에서 나왔죠. 특히 요거 1번 용도의 다양성. 자,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은 우리 자연적 특성 중에서 부증성, 부동성, 부증성이군요. 부동성이 아니라 부증성과 상당히 관련이 돼 있는데 부증성에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는 늘어나지 않으니까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늘어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울시에 택지가 부족하대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린벨트. 그렇죠? 예.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풀어가지고 거기 다 공사해가지고 아파트 대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도를 전환한다. 용도를 전환한다. 야산을 깎아버린다. 논밭을 다 대지로 바꾼다. 용도를 전환하면 그때는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지나요? 신규 공급이 아니라 그걸 무슨 공급이라고 얘기한다? 경제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땅은 야산이든 뭐든 고정이야. 물리적으로는. 그죠? 신규 공급이 아니고 무슨 공급이 가능하다?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용도의 전환,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시의 토지 공급 곡선도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된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늘지 않으니까 수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으로 바뀌어 나간다. 이게 이번 35회 정답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토지는 때로는 분할해서 쓸 수도 있고 때로는 합병해서 더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치를 더 증진시킬 수 있으니까 그게 분할 합병의 가능성. 그 다음 토지는 위치가 변할 수도 있나요? 변할 수 있죠. 일산 생각해 보세요. 초록물고기 영화 기억나시나요? 그때 주무대가 일산이었죠. 거기는 완전히 농지였어.
그런데 지금 어때요? 완전히 신도시, 지금 신도시도 재건축해야 되는 노화된 신도시가 되어버렸잖아요. 일기 신도시가. 그렇게 세상이 다 달라진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위치가 가변적이다. 네. 그래서 인문학적 위치는 계속 변하죠. 김포 신도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서울시로 편입이 된다. 그럼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은 다 올라가겠죠. 서울시가 된다면. 예, 인문학적 위치는 가변적일 수도 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토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토지의 분류,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 토지가 갖고 있는 인문학적 특성, 부부, 연계인, 자연적 특성, 용도의 다양성, 분합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인문학적 특성.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표준 산업 분류는 이거는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고 그랬었죠. 네. 그러나 한번 그냥 보세요. 자, 보시면 부동산 표준 산업 분류 체계에서 부동산업은 대분류, 그다음에 중분류 부동산업, 소분류는 부동산 임대 공급업, 그다음에 서비스업으로 나눠집니다. 임대 공급업도 부동산업에 속하고 서비스업도 부동산업에 속한다. 근데 임대 공급업은 또 어떻게 나누냐? 임대업과 개발 공급업으로. 임개공. 그다음에 여기 서비스업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업과 중개자문평가업, 관중자평. 자, 우리 일단은 중개업은 어디에 속하나요? 여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부동산업에 속하는 거죠. 네, 중개업은 여기 속합니다. 예, 그 다음에 투자자문업, 감정평가업, 분양대행업이 이번에 추가됐어요. 7월 달에 8월부터 예, 부동산 분양대행업까지도 부동산업에 속합니다. 자, 보더니 임대업은 주거용 건물 임대 관리하는 거 있어요? 있죠? 네. 주거용 건물 임대 관리 관련해서 자격증이 있나요? 주거용 건물 임대 관련해서. 여기, 관리군요, 관리. 주거용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주택관리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주택관리사. 예, 아파트 소장하시려면 주택관리사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게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속하는 업종이다. 네.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여기인데 임대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으로 나눠진다. 주거용은 뭐겠어요? 아파트라 생각하면 되고, 비주거용은 상업용 생각하면 되겠죠? 기타 부동산이라면 공장이나 그냥 설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개발 공급업도 개발하고 공급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간혹가다 나오는데, 건설업, 부동산업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대부업, 부동산, 금융업. 이거는 어떨까요? 이것도 서비스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금융업에 속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설업이라든지 부동산, 금융 이런 거는 부동산업에 속하지 않는다. 부동산, 금융, 뭐 알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여기 부동산 주거 관리업, 여기 관리업을 볼 때 위에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가 있는데 여기는 주거용, 비주거용만 있지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또 없네요. 그것도 구분 한번 해주시고 눈도장 한번 따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거를 다 정리를 한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한 것만으로도 35회에 4문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4문제 다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35회 법령에 의해 등기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르시오. 공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소유권을 세상에다 알리는 걸 공시라고 한다고 했어요. 등기. 근데 등록은 아니라는 얘기죠. 등기가 꼭 가능한 거는 아까 20톤 이상의 선박이니까 25톤 기선 맞아요? 되죠. 네. 기선이라는 거는 엔진을 통해서 움직이는 선박을 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덤프트럭은 자동차 속하니까 이건 등록사항이지 등기사항이 아니다. 항공기도 등록이죠. 수목 집단은 가능한데 항구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하나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물어보면 다 알아. 근데 이렇게 박스에 놓고서는 헷갈리게 자꾸 쉬운 문제일수록 헷갈리게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확실하게 보시고 확실하게 맞는 게 중요한 거지 빨리 가서 여러 문제 맞출 생각하면 안 된다. 한 문제라는 쉬운 문제를 확실하게 맞추고 간다. 2번 네, 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제도의 용어래요. 지적제도 용어니까 떠올리시는 게 우리가 오늘 배운 거 공간정보법에 관해서 그 토지 용도에 따라 구분했다. 지목 맞죠? 네. 그 다음 지가공시 제도의 용어로서 토지나 건물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건물이 없대. 그 다음에 사용수익하는 사법상 권리가 없대요. 그런 땅을 헐벗은 땅이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했다? 나지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목과 나지를 찾으면 답이다. 2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어렵지 않잖아요. 네. 다음 35에 또 나왔던 지문입니다. 문제입니다.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상 시행령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용도별 건축물 나왔으니까 우리는 배웠던 게 뭐였습니까? 주택, 건축법상 주택을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단독과 공동으로 나눈다고 그랬고 단독은 딴따다공, 공동은 아연, 다세기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얘기지 뭐. 이 중에서 나오는 건데. 다세대 주택이 그 중에 나왔네요. 다세대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이다, 공동. 공동주택이니까 한 개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합계가 뭐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라고 그랬어요, 아까? 깔고 있는 전체 토지의 합계예요? 아니면 각 층 다 합친 거다? 다 합친 거를 뭐라고 하는 무슨 면적? 바닥 면적이라고 했죠. 그렇죠? 바닥 면적이라고 했어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초과되면 뭐라고? 초과되면 연립이죠, 연립. 네. 이하니까 다세대 맞고요. 층수가 몇 개층? 공동이니까 4개층. 4층이 아니라 4개층 써야죠. 그다음에 예. 그 4개층 이하인 주택이다. 그래서 바닥 면적 4개층이 정답이죠. 그래서 바닥 면적 4개층 해야지 3번은 쓰면 안 되는 거죠. 섣불리 그냥 이렇게 쉬운 문제일수록 자세히 보라고 했습니다. 4층 쓰면 안 된다. 예, 4계층을 써야 된다. 4계층. 마지막 한 문제입니다. 네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토지의 특성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토지의 특성은 옳은 것은 1번 부동성 외부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 그렇죠. 2번 개별성 다 다르다. 거래 사례를 통한 지가 산정이 어렵다, 쉽다. 어렵죠. 비교를 해도 다 다르니까 어렵겠죠. 네. 부증성 늘어나지 않는다.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해야죠. 수직이니까 늘어나지 않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근데 용도의 다양성에 따라서 토지의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은 늘어날 수가 있다. 그렇죠? 산 깎아서 논 해가지고 다 고쳐가지고 대지로 늘어날 수도 있다. 예, 경제적 공급. 그러니까 4번 쉽게 맞춰야죠. 5번은요, 영속성 계속 간다. 그러니까 토지 감가게 된다, 감가상각 된다, 안 된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해야죠. 네. 그래서 하나, 지금 오늘 공부한 것만으로 충분히 총론 파트 4문제 나오면 4문제 다 맞출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또 반복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예, 오늘 늦게까지 공부를 많이 하셨고요. 핵심 노트에 집에 가셔가지고 핵심 노트에 있는 사항들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의 복습이에요. 네. 핵심 노트. 복합부동산의 정의, 개념의 부동산 쭉 읽어보면서 오늘 수업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거를 앞으로 4번, 5번, 6번, 10번 반복을 하실 거니까 지금 외워야 될 그런 그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11월, 12월에는 그냥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우리 공부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에 나올 거를 꼭 잘 선택하고 한번 이해할 때는 집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반복 가장 중요하다. 그럼 무조건 합격이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공이란 매일 반복되는 작은 노력의 결과이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